안녕하세요. 뮤지코노믹스 지인육 교수입니다. 오늘은 예술 상품, 음악도 예술 상품이니까요. 예술 상품의 성격과 정부 개입의 필요성.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해요. 예술 시장에도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치가 잘 안 되죠. 예술 상품의 성격하고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들 중에는 예술 활동 지원 산업도 많아요. 예를 들면 대중음악 공연 분야에서 인력 지원을 한다. 총 6개월간 2,000명을 월 180만 원씩 준다. 모르시는 분들은 놀라운 일일 거예요. 내가 예술인이면은 월에 180만 원씩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또 이런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때로는 그렇지 않다, 낭비되고 있다, 또는 유명 아이돌이 이 지원 사업에 합격해서 선정돼 가지고 무리를 빚었다, 이런 보도도 가끔 나오곤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예술 시장에 개입을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예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이제 이미 필요하다고 증명이 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먼저 음악, 영화, 연극, 무용, 미술, 문학, 다양하게 정부가 예술 활동을 지원을 일단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혈세를 써서 예술인들을 보조해줘야 될 이유는 없죠. 예술 활동은 예술 시장의 수요 공급에 맡겨두면 된다, 이렇게 주장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정부의 개입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때는 그게 정당화됩니다. 그럼 그 결정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먼저 이제 개념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장 실패가 뭐냐? 저는 이제 쉬운 말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다 못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이 다 못 팔면 그게 시장 실패다.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이 생기고 못 파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사고 싶은 사람은 다 살 수 있고 팔고 싶은 사람은 다 팔 수 있는 상태라면은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유식한 말로 하면은 시장 실패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정보의 비대칭성, 둘째는 외부 효과.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학 시험을 보실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시장 실패의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효과, 이 두 가지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면은 맞출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어쨌든 상품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이에요. 내가 1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팔려고 내놨어요. 사는 사람이 왔습니다. 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기본적으로 믿지 않죠. 왜냐하면은 제가 사는 사람보다 이 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한 거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100만 원짜리 차를 100만 원에 팔려고 할 때, 사는 사람은 이거 분명히 90만 원짜리인데 나한테 100만 원에 넘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거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100만 원짜리 차를 90만 원에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90만 원짜리 그 차를 가지고 와요. 그럼 사는 사람이 이건 또 8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이 되면은 결국은 가치가 낮은 상품들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렇게 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부 효과는 뭐냐면은, 거래의 대가 없이 한 경제 주체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줄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어렵죠.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염. 시멘트 공장이 있고요. 시멘트 공장이 아니어도 좋아요. 시멘트 공장에 다니시는 분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시멘트 공장 옆에 사시는 분들이 시멘트 공장과 아무 거래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멘트 공장에 이제 분진이 많이 발생하니까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보건 비용을 지출을 해야 돼요. 시멘트 공장은 시멘트를 사는 사람과 거래를 하죠. 시멘트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은 이 거래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시멘트 거래가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도 있어요. 그걸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교육이죠. 제가 학교에 가서 경제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제 동생한테 넌지시 가르쳐 줍니다. 그럼 제 동생은 아무 대가 없이 긍정적인 혜택을 받게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 실패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시멘트 분진 사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멘트를 생산할 때는 시멘트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 공장과 시멘트 소비자, 이 둘 간의 거래에서, 즉 이 둘 간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멘트 공장 주변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병원비를 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멘트 생산자, 소비자끼리 결정하는 시멘트의 생산량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최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멘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비용은 반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멘트 생산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시멘트 공장과 건설회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들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 간의 수요 공급이 시멘트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이 보건 비용, 요거는 반영을 못 해요. 이들끼리 결정을 하면. 그래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또는 바람직한 시멘트 생산량이 결정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시멘트가 과잉 생산되는 거죠. 사실은 보건 비용을 따진다면은 시멘트가 덜 생산돼야 되는 거예요. 덜 생산되면은 주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한다. 교육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보다 덜 생산되기 때문에 더 생산되도록 해줘야 돼요. 정리하면 이렇게 정부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시장이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이 비효율성을 완화해주는 방식의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 바로 정부 실패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정부 실패는 뭐냐면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시장의 비효율을 야기할 때 발생을 합니다.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질 때 정부 실패가 발생을 한다. 뭐 예를 들면 이익 집단의 정부가 포획이 돼가지고 영향을 정부한테 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한다, 시장 개입을 한다 또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럴 때 정부 실패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술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예술은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외부 효과가 있는가? 첫째, 예술 시장에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BTS가 한국의 품격을 높였다. 외국 올라가 봤더니 K-팝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BTS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모범적인 예는 BTS의 음원 매출이 막 증가를 하면서 주변 시장, 영화, 굿즈, 책, 패션 이런 산업에서도 효과를 같이 덩달아서 본다.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도 가져다 준다. 그렇다면 이건 긍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예술 상품이 이런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준다고 하면은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경제학계에서 무관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보물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보물 같은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무관의 제왕이라고 불렸냐면은 매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마평에 올랐다가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업적은 하여튼 대단해요. 근데 이 보물 같은 보물 교수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현재 예술 상품이 미래의 세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부 효과를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할 만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미술품을 살 때 이 미술품이 5년 후면은 또는 10년 후면은 얼마가 갈 거야, 이렇게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맡겨놔도 괜찮다. 그러니까 미래까지 다 현재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봅니다. 때로는 그림을 살지 말지 고민도 해요. 근데 이 그림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림에 대해서 그림의 원작자, 화가 훨씬 많이 우리보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엄연히 정보 비대칭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곡한 곡이 있는데 이거 5분 만에 만들었어. 근데 대박 났어. 반면에 10년 동안 전념해가지고 곡을 만들었는데 안 알아줘. 이렇게 서로 간에 평가가 엇갈릴 수 있잖아요. 분명히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요. 예술 상품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정말 거래돼야 될 상품들은 거래되지 못하고,
거래되지 않아야 될 상품도 거래돼도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또 개입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죠. 마지막으로 생산성과 생산 비용, 이게 또 정부의 지원 여부를 또는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기술이 진보하면서 생산성이 올라요. 옛날에는 우리 삐삐 이런 걸로 교신하다가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 업종에서는 생산성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의 임금도 올랐겠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죠. 공공서비스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효율화됐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은 공공서비스의 잘못이 아닙니다. 속성이 그래서 그래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교사, 피아니스트, 뭐 바이올린 이런 사람들의 생산성과 기술 진보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하고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나 뭐 통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도 생산성이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인터넷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10분간 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거를 100곡, 1000곡씩 연주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보통은 이렇게 기술 진보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올라서 임금이 많이 오르는 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산업과 차이가 나면 많이 생산성이 오르지 못하는 산업의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이 산업에서 더 생산성이 높아진 산업으로 이동을 하면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술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기술 진보와 더불어 생산성이 많이 오르질 않아요. 이거는 공공행정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행정 서비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운영이 안 됩니다. 역시 예술 시장도 기술 진보에 따라서 생산성이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서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오늘 진짜 마지막 내용인데 예술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사유재와 공공재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유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상품들이에요. 이런 상품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배제적이고 경합적이다. 배제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못 산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경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케이크 한 판을 생각하면 돼요. 피자도 좋고 내가 한 조각 먹으면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조각이 줄어들죠. 이런 게 경합성이에요.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으면은 일반적인 사유재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거래하는 상품들이죠. 반면에 이 두 가지 특성이 둘 다 없다. 배제적이지도 않고 경합적이지도 않다. 그러면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치안 서비스. 여러분들 돈 내고 치안 서비스를 받나요? 오늘 내가 명동에 갈 건데 명동 경찰서에 돈을 얼마 지불하고 나를 보호해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비경합적이다. 내가 치안 서비스를 향유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향유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이 깨지면은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공재는요,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필요한데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소비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소비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여기서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인간은 이기심이 문제예요. 필요한 만큼 공공재가 생산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술의 경우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전시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제적입니까? 배제적이죠. 왜냐면은 뭐 유료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티켓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소비할 수 없어요. 배제적이다. 거기까지는 좋아. 사유재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미 공공재의 성격이 깨진 거예요. 그럼 비경합적이냐? 내가 소비를 할 때 다른 사람 소비를 못 하느냐? 많은 경우에 미술관에 가면 관람 인원이 정해져 있죠. 한 번에 100명, 맥스로 100명이다. 이 이상은 못 들어가. 그렇게 본다면 경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배제적이기도 하고 경합적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명백하게 공공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이것까지 공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래서 일부는 시장에 맡겨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개입하는 중간자적인 입장을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예술 상품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쉬운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